고등국어 1단원 독서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단원에 수록된 소설 박상률의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이 작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수필을 함께 배워봤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소설을 함께 볼 거예요. 소설이긴 한데요. 엄청나게 긴 소설 아니고요.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한편의 소설에 거의 대부분의 분량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 거고요. 제목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상이 이 시집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밤을 새우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상이 가능하시죠? 여기서의 중심 인물, 우리 뒤까지 보면 알겠지만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작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자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때가 많아 나는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갑작스럽게 남의 잠을 방해할 정도로 급히 전화하는 것은 대부분은 모두가 돌아가셨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갑니다. 소설에서는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 소설 내에 등장하는 인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걸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는 거예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 전체를 말하는 사람이 서술자인데 그 사람이 작품 속 등장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고 등장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 다 1인칭이면 나라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공인 경우도 있고요. 주인공인 경우는 소설 속에 있는 사건의 중심에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서 있는 거예요. 사건의 중심, 모든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에서 펼치고 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의 감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관찰하면서 보이는 표정의 변화라든지 사건의 변화 양상을 전달하기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달이 안 되고 관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일단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 맞는데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를 파악해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나는 밤을 새웠고 어떤 일을 겪고 내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 이야기만 하죠. 남의 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어쨌든 볼게요.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여자가 이제 수화기 건너편에서 나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죠.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금 내 스스로의 에너지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뒀나 봐요. 네, 말씀하세요. 했더니 그 여자가 거기 글 쓰시는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긴 했다. 잘못 걸린 것 같진 않은 거죠. 나는 글 쓰는 작가니까.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러니까 뭔가 주저주저하는 게 있는 것 같죠. 아니 기껏 전화해놓고 왜 말을 하지 않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분명히 나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지? 라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 독자의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죠. 왜 그럴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왜 나를 찾는 전화를 해놓고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머뭇머뭇할까?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일까 하며 그러니까 독자가 궁금한 만큼 당연히 이 나라고 하는 인물도 궁금하겠죠.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화를 건 목적이겠죠. 그래서 용건을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해요. 돌려드릴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 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이 여자는 뭔가 예전에 물건을 주고 받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야 이 여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뭘 돌려주지?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뜬금없는 소리였다. 이게 뭐야?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바로 그냥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뭇머뭇하면서 조심조심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걸 보이죠. 돌려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20회, 20년이죠.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래요. 그럼 20년 전에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 있었나? 그게 뭐지? 근데 말을 돌려준다고? 뭘까? 그리고 왜 갇혀있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글을 읽으면서 나는 궁금한 게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뭔가 감춰진 정보가 있다면 자꾸자꾸 읽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소설이든 수필이든 글들을 읽어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년 동안이나 무려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이 뭘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독자의 호기심,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고요. 나의 궁금증도 유발해주겠죠. 그러니까 뭐야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뭐지?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뭔가 약간 보이스피싱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상하지만 궁금하긴 엄청 궁금할 거예요.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누구야?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만 같았다. 몹시 피곤했고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전화 받고 어떤 말이 20년이나 갇혀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걸 돌려준다고 만나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또 나간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뭔가 궁금했겠죠.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나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사실 그렇죠. 이거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야 나가지 마. 그거 분명히 피싱 사기가 분명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거절하지 않고 나간다고 한 게 웃겨. 내가 왜 그랬을까? 원래 나는 오전 약속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사사로운 일은 물론,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별것 아닌 일들은 물론 출판사 일, 작가니까 출판사 일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전 약속은 안 한대요. 아침부터 어딘가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전 약속도 안 하는데 밤까지 세우면서 나는 몹시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 이른 아침에 일방적으로 누군지도 안 알려주면서 오라고 한 약속은 평소 같으면 안 나가요. 그런데 뭔가에 홀린 듯이, 도깨비에게 홀린 듯이 나는 약속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나가게 된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이니까 이런 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안 할 약속인 거죠. 평소 오전 약속을 잡지도 않고 오늘 완전 피곤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갈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에 홀렸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갔으니까 이상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어서 볼게요. 이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난 받아들였어. 평소하고 다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게? 뭐지? 어떤 여자지? 라고 궁금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건 갑자기 막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홍두깨는 예전에 약간 야구방망이 같이 생겼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짧은 한 7, 80cm? 이 정도 되는 방망이 같은 거예요. 다리미 같은 거 없을 때 이걸로 막 두들기면서 옷감에 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홍두깨를 들이민다든지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 갑작스러운 상황이야.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게 도대체? 뭐지? 그 여잔 도대체 어떤 여자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뭐야? 20년 동안이나 gat혀있다는 그 말이 뭘까? 그 여자의 정체는 뭘까?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나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도깨비에게 홀린 듯 했던 이유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지금 겨우겨우 이제 마감 날짜 지켜가면서 원고를 지금 밤새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만나자고 한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20년이나 갇혀있던 말을 뭐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너무 궁금했고 20년 전에 만난 여자? 누구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이렇게까지 막 무리하는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하니까. 밖에는 눈이 퍼붓고 있었다. 굳이 뭐 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시간적 배경 정도 일단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 소설이든 시든 이런 계절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면 그게 작품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지? 하고 막 굉장히 막 완전히 주목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보면요.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아주 서둘렀죠. 너무나 궁금했나 봐요.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약속 시간보다도 꽤 이르게 여자가 일러준 찻집에 도착합니다. 이런 걸 봐서 이 사람은 정말 궁금했구나.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졸음을 이기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갔고요. 엄청나게 그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거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지? 하는 그 궁금증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얘가 도깨비에 홀린 듯 약속을 잡았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약속 장소인 찻집에 도착했어요. 여자는 나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여자도 모르긴 몰라도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일찍 빨리 이 남자를 만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도대체 뭐길래 빨리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20년이나 지나서. 그러면 진작에 줄 것이지.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용 계속 볼게요.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보지만 그 여자가 나를 한눈에 알아봤나 봐요. 벌떡 일어나서 나를 보죠.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침 청소 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다. 모르는 사람 보면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경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알고 있는 그 여자의 정체가 나를 온몸을 굳어버리게 할 만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여자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런데 엄청 놀라운 정체인가 봐요. 여자의 정체를 알고 엄청 놀란 거죠. 이거 친절하게도 바로 그게 누군지 알려줘요. 현아였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려주죠. 현아가 누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제 쭉 설명을 해주겠죠. 옷차림과 몸피는 몸은 몸선, 몸의 굵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뭐 날씬했는데 지금 약간 통통해졌다든지 예전엔 뭐 통통했는데 지금 날씬해졌다든지 이런 걸 거예요.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스모해전. 20년 전에 진짜 알던 사이구나. 이 스모해전 여고생 때. 20년 전에 그러면 이 현아는 여고생이었나 보다. 여고생 때의 청순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인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20년째 전에 이 여고생을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은 어머 청순한 여자, 청순한 소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일단은 조금 호감이나 좋은 감정인 거죠. 20년 전의 현아를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좀 좋게 생각했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앞에 나타난 현아를 보면서 현아 하고 약간 뒷말이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막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떨어지지도 않은 채 약간 이렇게 넋이나가서 보고 있을 때 현아가 손을 내밉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예전에도 희고 맑은 손이었나 봐요. 그래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대요. 그러면 좀 알 것 같죠? 뚜루뚜뚜뚜루뚜뚜 이런 막 감정을 연상할 수 있는 현아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첫사랑이나 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소설 전체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는 나의 첫사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운명적인 어떤 사랑을 경험했던 대상이거든요. 어쨌든 그 감정이 지금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청순한 소녀인 현아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 현아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는 여전히 손도 희고 맑음으로써 뭔가 옛날의 감정을 그대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예요. 20여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20여 년 전 모습과 변함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냐면은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낀대요. 과거의 감정, 이게 되살아난 거죠. 만약에 20년 만에 봤는데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 옛날엔 너무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뭐 세월의 풍파나 아니면 이렇게 뭐 고열량의 음식으로 인하여 막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으면 옛날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순하던 모습이 그대로고 몸피가 예전과 달라졌지만 엄청나게 달라진 건 아닐 것 같고요.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을 때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찌릿찌릿함을 느끼는 거죠.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했던 그 기억까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첫 악수를 지금처럼 현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나 봐요. 뭔가 성격이 되게 소심하거나 얌전한 성격의 소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의 장면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옛날의 그 감정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과거의 감정이 그대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현아가 첫 악수를 청하던 때 그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과거의 감정이 그대로 떠오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은 두 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쁜 얼굴을 지닌 소녀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20년 전의 모습과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감정 그대로인 거예요.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것 말곤 예전 그대로였다. 눈빛이 좀 축축하게 젖었다고 하네요. 보통 예쁘게 젖어 있는 건 촉촉하다라고 하는데 축축하면 뭔가 눈물, 슬픈 사연 이런 걸 조금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20년이 지나서 만난 현아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눈빛이 젖어 있는 게 조금 예전과 다르네. 왜 그럴까? 어떤 슬픈 사연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고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다른 건 예전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참 손잡고 서로 이제 바라보다가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눈 오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워서 땀이 난다기보다는 뭔가 현아도 나를 만나면서 심리적인 긴장 상태에 놓인 게 아닐까 싶어요.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에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까 뭐 돌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전화로.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낸 뒤 공책은 당연히 그럼 그 돌려준다고 한 그 물체,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공책 한 권을 꺼낸 뒤 다짜고짜 바로 그냥 다른 말도 없이 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돌려준다고 한 20년 전 뭔가 많은 말들이 담겨져 있던 갇혀져 있었던 말들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공책? 그럼 뭐지? 여기 뭐가 있을까? 라고 궁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책이라고 하는 소재 역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주는 순간에도 잘 몰라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공책을 받아둔 뒤 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라고 쓰여 있었대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이 소설의 제목이죠. 제목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이거의 의미나 아니면 이것이 갖고 있는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현아가 들고 온 공책이에요.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일단 이 공책, 그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단 지금까지 본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땐
아까 전화로 현아가 뭐라고 했냐면 20해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두어져 있었다는 거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라고 좀 궁금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아가 나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 꼭 돌려줄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공책이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돌려줄까? 지금 건네 받은 건데 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읽으셔야 되죠.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내 사랑하는 소녀가 바로 현아니까 현아는 사랑하는 대상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집을 누가 썼을까 라고 본다면 그 아래에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다라고 하죠. 나는 현아라고 하는 소녀를 사랑했었고 그래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현아에게 주었구나 라고 이제 딱 모든 게 짜맞춰지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하고 짧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죠.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럼 엄두도 내지 못하죠. 이 공책은 정체가 시집이었어요. 누구에게 준 시집이었냐면 내가 현아에게 준 시집이었고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었대요. 일단은 모르긴 몰라도 이게 제목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 제목에도 있기 때문에 이 시집이 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시집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잘 읽어볼게요. 어쨌든 내가 그 현아에게 줬던 시집, 그 공책을 돌려받는 건데 뒤적여볼 엄두를 못 냈대요. 왜냐? 그해 겨울에 찬 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지금도 겨울인데? 계절적으로 20년 전의 그때, 그해 겨울과 지금의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해 겨울은 지금과 같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기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 찬 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대요. 뭔가 내용 예측 가능하시죠?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했는데 그때 겨울에 찬 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한다면 내가 전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실현당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현의 어떤 기억이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라고 하면서 그해 겨울, 그럼 20년 전 겨울이겠죠. 여기서의 그 해는 20년 전. 이때 찬바람이 뚫고 지나갔다고 하면서 내가 시를 썼던 그 고등학생 소녀를 만났던 나의 또 고등학교 시절, 이때의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흐름이 한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설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흐름으로 나누는데요. 여기까지를 발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작가인 나에게 어떤 여인이 전화를 해서 돌려줄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돌려줄 게 20년 동안 갇혀져 있던 말이라고 하죠. 그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시집을 주었던 그 현아였구나. 근데 지금 맥락으로 보면 그 시집은 왠지 내가 다 써서 만들어 놓은 시집인 것 같죠? 왜냐면 남몰래 시를 썼다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실의 시점에서 현아를 만난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인 현아를 만났던 20년 전의 기억으로 회상하듯이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흐름이 한번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설상의 발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 발단 내용은 요 아래에다가 쓸게요. 첫사랑인 현아의 연락을 받고 현아를 만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찬 바람이 가슴을 막 뚫고 가죠. 이런 내용이 이제 발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전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죠. 시집의 경우 여기서 나온 시집은 내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이런 소재를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공책이 과거 20년 전에 내가 열심히 썼던 그 시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되면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죠. 이럴 때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다음 부분부터 여기가 이 소설의 전개가 시작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면서 지금 20년 전으로 과거로 간 거죠. 발단 부분의 경우는 현재의 시점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과거로 들어가는 시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소설 있죠. 현재에서 시작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류의 소설을 역순행이라고 해요. 보통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가야 되는데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발단 부분까지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개 부분부터 쭉 시작하면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